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아침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FOMC 회의 끝나고 의사록 발표가 됐었는데요. 여기에서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뭐 대충 보니까 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두 번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의 상황에 따라서는 더 그 많은 인상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어떤 표현이었던 것 같고요. 이게 평범한 표현입니다. 이 평범한 표현을 하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그 안도를 하는 형태가 나오는데 참 이상하죠. 지난번에 그 연준에서 금리 인상했을 때 0.5포인트 인상했을 때 그때 발표하는 날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확 떨어져 버렸거든요. 이게 그 흐름이 참 특이한 게 나스닥이 이날이었었어요. 연준에서 금리 인상 0.5포인트 인상하면서 연준 의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0.75포인트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그날은 상승을 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상승했는데 이때 반응은 0.75포인트를 올리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올라갔는데요. 그 다음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미국 투자자들이 이제 하루 종일 생각해 봤겠죠. 쭉 생각해 보니까 그 물가가 지금 너무 높은데 0.75포인트를 아예 안 올리면 물가를 못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물가 통제를 못 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급락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충격으로 인해 갖고 그 연준이 금리 인상한 그날 그 파월 연준 회장이 말했는 그날은 올랐는데 그 다음날 자고 나서부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엄청난 불안감으로 해갖고 급추락해 버렸어요. 지금 딱 그 말 때문에 추락한 건 아니지만 이 추락에 여기서부터 여기 빠지는 이 추락의 근본 원인은 시장이 연준을 신뢰하지 못한다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FOMC 의사록 발표하고 나서 왜 올랐느냐를 해석해 놓은 걸 보니까 그 파월 연준 의장이 할 말을 했습니다. 그냥 앞으로 한 0.5포인트 정도 두 번쯤 더 올려야 될 것 같다. 물가가 높으니까요. 맞는 말이고 그다음 상황에 따라서 대개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거나 뭐 어떤 심각한 상황이 생기면 그 특별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것도 당연한 거잖아요. 지난번에는 0.75포인트는 아예 생각조차 안 했다. 그 말이 충격받아가지고 물가를 못 잡을 것 같다 이랬는데 이제는 여차하면은 뭐 엄청나게 많이 올릴 수도 있다 이 말 하니까 연준에서 뭔가 통제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해갖고 안도를 하면서 올라가 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해석을 붙이는 거는 그 다 이게 그 가다 뒤에 붙이는 이유고 핑계라고 보여집니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급락하고 또 해석할 때도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는 좀 높은 위치였기 때문에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빠진 거고 여기서 똑같은 말을 했더라도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팔고 싶지는 않은 거죠. 사람들이 사고 싶은데 똑같은 말을 들려줬는데 주식을 사고 싶은 심리로 보면 긍정적으로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지금 계속 최근에 상승 쪽으로 포지션으로 여기서부터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 상승을 이야기했는데 밀리는 바람에 힘들었고 이번 주에도 상승할 줄 알았는데 월요일날 또 밀려가지고 고생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지금 저는 상승 쪽으로 봅니다, 아직. 그래서 지금, 나스닥 위로 돌렸기 때문에 그 상승 쪽 방향으로 보는 것은 제가 보는 시황은 그렇습니다. 위로 올라간다는 쪽에 더 이상 빠지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 쪽으로 간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어제 500억씩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얘네들 또 이제 하다 보니까 계속 다 처먹었는데도 정말 사가지 없죠, 애들이. 특히나 기관은 반성해야 됩니다. 다 팔아먹었는데, 있는 거 다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니까, 이제 답답해지는 거죠, 쟤들이. 왜냐면, 여기서 올라가 버리면, 급등해버리면 주식 하나도 없잖아요. 증권사나 이쪽 애들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안 가지고 있는데 올라가 버렸다.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주식시장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이야. 하기 싫으면 그냥 다 팔아보고 가면 되는데, 이 증권사 있는 이런 애들은, 기관 투자자들은, 말 그대로 투자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는데 투자를 안 한다. 이건 그 빠질 때 물리는 거 이상으로 엄청난 데미지죠. 왜냐면 투자를 해야 되니까 만약 이 상태에서 올라가 버리면 여기에서 매수를 해야 되니까 아주 비싼 돈 주고 사야 된다 이런 얘기 된다. 물론 이제 저렇게는 합니다. 개인들이 막 끌어올리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개인들 끌어올린 종목 말고 안 올라온 종목 중에
그 들어올라온 종목 중에 자기들이 선호한 걸 땡겨 올려가지고 뭐 쉽게 말하면 뭐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는데 지금 별로 안 올라갔다. 그럼 이런 거 확 사버리는 거죠. 사갖고 이제 주식 수는 채워야 되니까. 만 지수가 올라간다면 예를 들어서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주식 지수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기관하고 외국인 입장에서 어제까지 개인들이 매수했는 종목을 사면 개인들이 이익 실현을 하게 되잖아요. 돈 벌어주잖아요. 그런 걸 안 한다고요, 보면. 그건 내편 나쁘고, 개인이 건드리지 않았던 종목 쪽으로, 그냥 막, 엄청나게 거기다 쏟아 부어가고 끌어올려버리는 거죠. 그럼 자기들은 밑에서 산게 되니까, 어쨌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빡자를 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올라갈 때 매수를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매수 들어오는 타이밍이, 정시가 확 돌아서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 싶고, 오늘쯤은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더 뺄 궁리도 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악재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애초에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악재로 빠질 것 같다고 이쯤에서부터 말씀드릴 때 그때 세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중국 봉쇄 부분하고, 그 다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하고, 그 다음 금리 인상 우려인데요. 금리 인상은 5월달이 돼갖고 이제 그 부분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게 시장을 더 누르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미증시를 보고 맞춰볼게요. 금리 인상 부분은 미증시가 충분히 빠져가지고 더 이상 안 빠지기 때문에 이 악재로 인해서 내려가는 일은 잘 없을 겁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 호재로 받아들일 겁니다.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똑같은 말을 해도 여기서는 악재로 돌려갖고 던졌지만 비슷한 말을 했는데 뭐 0.5포인트 두 번 인상하는 거는 여기서도 그랬거든요. 0.75포인트 올릴 수 있다. 이때는 절대 아니라는 그 차이는 있겠지만 0.75포인트 때에 따라서 올릴 수 있다. 이 말 했는데도 올라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주가 많이 낮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된 것 같고, 그다음 중국 봉쇄 부분도 요즘 뉴스 별로 안 나오잖아요. 이것도 코로나가 확산돼서 계속 봉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로 코로나 정책 자체가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북한이 확진자가 30만 명씩 나오다가 지금 10만 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특별하게 뭐 백신 접종도 안 했고 아무 조치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중국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부분이 이제 위험도가 중증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특히나 뭐 중국은 백신 접종도 어느 정도 하고 대충 했기 때문에 이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코로나 퍼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봉쇄가 돼갖고 경제에 뭐 생산이 줄어든다거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것만 없다면 미국 같은 데는 지금 코로나로 영향을 거의 안 받잖아요. 마스크 풀고 다 그냥 할 일 다 해버리니까. 그래서 코로나 부분도 어느 정도 진정된 것 같다. 그럼 하나 남았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인데 이 부분도 지금 제가 봤을 때 러시아가 동부전선에서 오히려 밀어내고 밀고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방어선이 깨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언급하는 부분인데요. 대한민국의 국뽕 영상들 좀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한 뉴스 무슨 뭐 이래갖고 뭐 국가 전력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애들 이런 사람들 영상이 쭉 올라오는 거 보면 제목이 거의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무슨 공격 러시아 큰일 났다 뭐 러시아 전멸 위기 이렇게 제목을 딴다고. 그럼 눌러보면은 아니야. 그게 이런 식의 제목은 좀 자제해야 됩니다. 일본에 무슨 비가 많이 와가지고 뭐 좀 도로 넘으면 제목을 어떻게 뽑냐면 일본 대지진 전조현상, 일본이 뭐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것인가, 뭐 일본 멸망의 위기, 뭐 이렇게 제목을 딴다고. 이런 건 좀 자제해야 됩니다, 진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뭐 조금 해놓으면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뭐 최고가 되는 듯이 뭐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대한민국 이렇게 제목을 자꾸 따니까 이건 저는 좋은 게 아니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 특히 심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국뽕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남들이 보면 진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불도 한참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이게 아니란 얘기죠. 갑자기 흥분했다. 그래서 지금 뉴스 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뚫고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밀고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방어가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제 눈에 비치는 우크라이나 전황은 우크라이나군이 깨져갖고 지금 뒤로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세계 2위 군사 대국하고 우크라이나가 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앞쪽에도 없다. 우리보다 더 밑에 있습니다. 쥐뿔도 없는데 원조점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세계 2위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하고 붙어갖고 밀어낸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거는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다고 도대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러시아 전쟁도 곧 끝날 것 같다. 왜냐면 러시아가 자꾸 밀고 들어오는데 우크라이나 왜 하겠습니까? 항복을 하든지 협상을 하든지 해야 되지. 지금 뭐 오랫동안 쥐뿔 내갖고 뭐 영토로 다 찾겠다 이러는데 그거 좀 넌센스입니다. 애당초 출발이 틀렸죠. 러시아는 푸틴이 KGB 출신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개그맨 출신입니다. 그 상당히 혼란했었어요. 그 우크라이나 자체가 젤렌스키가 대통령 되는 순간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웠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 러시아의 인들도 있고 우크라이나인도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개그맨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 자체가 뭐 우크라이나는 혼란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침범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뭐 러시아가 뭐 그 개가선선해 갖고 물론 위기 의식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이 단결해 갖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는 그 부분은 높이 평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긴다 이건 조금 오바지 않느냐. 제 표현이 좀 다소 과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우크라이나를 비난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적어도 이 그런 쪽에 언급하는 그런 그 뭐 유튜버든 뭐든 간에 이런 쪽은 객관성을 좀 보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냥 우리가 감정을 했고 아 우크라이나 이겼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 영상 만드는 제목을 그 러시아가 전멸 위기 이렇게 쓰지 말란 얘기죠. 전멸은 무슨 어느 쪽을 지금 우크라이나가 밀리고 있던데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세 가지 악재는 혹시 제 방금 표현한 부분에 좀 다소 왜 우크라이나를 그 비난하는 이렇게 하는데 비난하는 건 아니고 러시아를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러시아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대다수의 기업들이 러시아에 수출해가 있다고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수출해 있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얘네들 자기들 도와준 나라 명단 쭉 올릴 때 일본하고 우리나라 처음에 뺐었다고요. 뺐다가 뒤에 이제 항의하니까 그다 뒤에다가 이름 붙여줬다고요. 우크라이나 그 우리하고 그렇게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전쟁이 멈췄으면 한다 이런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그렇잖아요. 좀 어쨌든 타협을 빨리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호재가 남았다. 위로 올라갈 것 같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좀 흥분했는데 다소 제 표현이 객관적이 못하고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좀 불편함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가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요. 혹시 표현상에 좀 미숙함이 있었다면 그건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 표현 때문에 비난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악재는 대충 좀 끝나가는 것 같고 중국 증시도 지금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시장이 바닥은 확인한 것 같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보는데 그 너무 자신감 있게 했다가 오히려 밀리는 현상을 봤기 때문에 너무 자신감을 갖지 말고 천천히 움직임을 보면서 따라가는 쪽으로 갑자기 확 꺾일 위험성도 항상 있으니까요. 너무 자만하지 말고 상승 쪽으로 보자. 이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다음 이제 종목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제가 그 하도 밀려가지고 티플렉스 동일제강 두 종목만 가지고 더 이상 매도는 없다 그러고 이제 먹고 죽으려고 그냥 놔뒀습니다. 시장 더 빠지면 지수 더 빠져가지고 폭락하면은 그냥 그 묻어놔쁘고 컴퓨터 꺼버리고 그냥 그 차라리 알바 시간을 늘려갖고 돈을 좀 딴 데 가서 더 벌든지 그런 정도까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장투해가 묻어버리면 되죠, 그죠? 묻어놔쁘면 뭐 회사가 망하진 않으니까 실적은 받쳐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현재 봤을 때 시장이 조금 도는 느낌이 드니까요. 일단 오늘 그 상황 봐서 지금 비중이 한 종목에 너무 쏠리는 이게 문제입니다. 동일제강은 괜찮은데 티플렉스가 지금 460만원 비중이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요거 중에 한 일부를 한 200만원 정도를 빼가지고 다른 종목을 한번 찾아볼 생각입니다. 너무 지금 지금 상승적으로 간다면 딱 두 종목 가지고 얘들 오를 때까지 가만히 지키고 있긴 좀 그러니까 종목을 하나 정도 늘리는 걸로 그럼 200만원씩 세 종목 대충 이런 식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제 계획이고요. 그 다음 어제 댓글에 제가 보는 차트에 보조지표가 하나도 없죠. 그냥 일봉밖에 없습니다. 일봉하고 이평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일목균형표라든가 뭐 볼린저 밴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고를 안 하는 건지 질문하셨는데요. 저도 초창기 때는 차트책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 그거 되게 신기해 보여가지고 나름 좀 거기에도 신경 쓸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왠지 있어 보이잖아요. 그물망에 어디가 이 보시면 진짜 신기하죠. 요 그물망에 딱 맞고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이 일목균형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봐라. 상단에 맞고 내려가잖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해 보이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럽죠. 도대체 어디를 봐야 될지, 이건 뭐, 어떤 사람은 예전에 제가 그때 한참 주식할 때 그때 일목균형표 전문가가 있었어요. 한경하고 항상 그분이 출연해가지고 그분이 해석하는 건 대충 이랬었습니다. 뭐, 이런 모양이 나오고, 60며칠인가? 이게 다 세입니다. 세갖고 60며칠 때 이거하고 뭐 어떤 현상 이런 식으로 또 공식화해갖고 하고 그 다음 120며칠쯤 그러니까 여기쯤 이 모양에 120며칠 된 이후의 모양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하고 막
그 설명을 하는데 갖다 놓고 하면 말은 맞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때에 비해서 63일째 되니까 봐라 63일로 되니까 맞고 떨어지잖아 이렇게 말하면 말은 맞는데 근데 그게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그림 놔놓고 날짜 세가지고 규칙을 찾으면 그렇게 나오는데 다음에 그거 날짜 뗐을 때 그 규칙이 안 맞다고. 그래서 저는 보조지표를 보지는 않습니다. 보조지표 보지 않고 그래서 봐 이거 차트 지금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큰일 났다. 지표 차트 유형 그렇죠. 봉차트로 봐야죠. 저는 봉차트만 봅니다. 그 일봉을 보는 이유는 하루에 이 투자자들의 그 힘싸움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봉 하나만 보면 대충 느낌이 오죠. 여기서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오를 줄 알고 떴는데 떠갖고 위로 올리려고 몇 번 시도를 해봤어요. 끌어올리려고 세력들이 돈 투자해갖고 7천 얼마까지 끌어올려봤는데 이걸 이제 5분봉으로 보면 이제 딱 그림이 나오죠. 5분봉으로 보면 그림이 너무 크다. 긴 이야기 할 상황이 아닌데.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하루치만 보면 좀 그러니까, 요렇게 좀 좁혀서 봅니다. 그럼 이제, 큰일 났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아침에 이 귀중한 시간이, 이 1분봉에 5분봉, 쏘리, 죄송합니다. 왠지 이상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분봉으로 보면 하루치잖아요. 그럼 5분봉으로 보면, 아침에 좀 끌어올리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죠. 이 디플렉스가 5,800원까지 올라갔었나요? 5,840원까지 끌어올리려고 싹 끌어올렸는데 시장 분위기도 좀 어중성하고 이게 자꾸 던지는 물량이 나오니까 끌어올리는 애들이 자금력이 좀 딸리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들어올리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물리면 안 되니까 푸특단지 던져버린 거예요. 던지면 다 되돌아가 버리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 종일 오락내락 했는데 막판에 가보니까 못 올라가니까. 그리고 지수가 또 보면은 막 마지막 코스닥 지수 요거 분봉으로 딱 보면 코스닥 지수가 마지막에 쫙 꺾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이제 들어오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나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올라가지 싶어서 막 기다리는데 코스닥 지수가 쭉 빠지면 이거 오늘 저녁에 미증시 빠지면 큰일 나는데 이리 싶으면 미증시가 이제 선물 지수 오락가락 했으니까 그럼 쭉 빠지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안감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럼 살려는 사람들은 아예 내일 사야지 그러고 가만히 있어 버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 불안하니까 던지면 마지막에 톡 떨어져서 끝난다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럼 요걸 이제 여기서 요까지를 일봉으로 딱 보면 하루의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갭으로 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위기가 좋아서 떴는데 눌렸고 그 다음에 계속 뒤로 밀리면서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장후반으로 갈수록 투자자가 심리가 위축이 돼가지고 쭉 흘러내리면서 끝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정도 하고 그 다음 뭐 이평선을 굳이 보는 건 5일 이평선 정도 보는 거는 5일 동안 매매하는 사람들 월화수목금 하면 이제 5일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매매하는 사람들 평균 가격이 5일선이니까 일주일 동안 매매하는 사람 평균 가격선 여기보다 올라가면 일단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 보는 사람이 몇 명이라도 더 많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5일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5일선 밑에 있다는 얘기는 지금 5일선 밑에 있으니까 5일 동안 매매했는 그 사람들 중에 손실 본 사람이 좀 더 많다 이런 얘기죠. 5일선 밑에 있으면 물린 사람이 많으니까 던지려는 사람이 많다는 느낌으로 가져야 되고 이걸 위로 싹 들어올리면 이제 그 수익 난 사람이 조금 많으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평선 보는 거고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 호가창에 그 많은 이제 주문 순양이 나와가지고 막 오르락내리락 해서 분봉으로 딱 떼어놓고 저는 주로 5분봉 보고 매매합니다. 되게 단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5분봉이 가장 저는 무난한 것 같아요. 약간 늦어도 그게 뭐 괜찮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5분봉 상태로 보는데 이 분봉 차트 띄워놓고 호가창에 여기에 주문 들어오는 물량하고 매도 잔량 매수 잔량하고 그다음 여기서 체결되는 거 쫙 보면 이 그림이 대충 어느 정도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이 느낌 가지고 당일 단타 쪽에 매매를 하는 거고요. 길게 봤을 때는 일봉 나놓고 뭐 요 정도 선이면 이 종목의 실적하고 딱 비교해가지고 이 정도 실적이 되는 회사면 저 정도 빠지면 더 이상은 안 빠질 것 같다. 그럼 매수하고 버티는 거죠. 올라갈 때까지. 그럼 시장이 좋아지면 실적이 좋으면 올라간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이 아침 기중한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근데 혹시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그러니까 보조 지표는 저는 지금은 참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지표는 대충 이런 정도를 봅니다. 어떤 걸 보느냐 하면 엘리엇 파동에서 그 엘리엇 파동 설명할 때 보면 상승 1파 뭐 조정 2파 3파 뭐 이러고 그 막 설명을 길게 해놨는데요. 크게 봤을 때 제 느낌에 올라갈 때는 한 3단계 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통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가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솟구쳤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1파 정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한번 올라가고 그 다음 두 번째 또 한 번 더 올라가고 세 번째 정도 올라가면 힘을 붙인다 이렇게 보통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건 그냥 제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딱
줄 거 놓고 요선에서 사고 요선에서 팔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평범할 때는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올라갈지 내려갈지 힘의 균형을 이뤘기 때문에 이는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 여기서 지금 의미 있게 올라온 게 이 부분이 좀 의미 있잖아요. 계속 이 선을 못 넘고 그냥 지끼리 여기서 여기까지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걸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파로 한번 의미 있는 모션이 나온 거고 그 다음 이제 다시 한 번 더 재차 재료를 타고 한 번 더 오른 거죠. 이게 이제 2파로 보는 거고 두 번째 상승 이렇게 엘리엇 파동으로는 5파까지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좀 기니까 그냥 오를 땐 3번 내릴 땐 2번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 번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2파 그러니까 한 번 올라갈 때 이 정도에서는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 2파 나오면 이제 절반 정도 떨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3파 못 올라가고 꺾여버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고 그다음 마지막 3파 때는 정리해버리는 거죠. 끝났다. 그래서 미리 이제 딱 줄 거 놓고 요 정도에서 매도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빠질 때는 보통 2단계로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빠지잖아요. 충격 받잖아요. 들을 올리려고 하다 실패하면 여기서부터 이 빠진 정도만큼 더 빠진다고 또. 이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그 이선 이탈하면 던지고 싶어집니다. 이 물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표현 이게 해석이 대충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엘리엇이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그 몇 년 동안에 수십 년 동안의 차트를 쫙 보니까 떨어질 때는 대충 한 번 떨어지고 들어올리다가 실패하면 한 번 더 떨어지니까 이 정도가 대충 바닥선이더라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선이 바닥선으로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일봉으로 굳이 하자면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충 꺼놓고 이 정도 선은 바닥선으로 봐야 된다. 뭐 여기서부터 빠지는 걸로 봤을 때 그럼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겠느냐. 일단 1차적으로는 이 정도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고 올라갈 때는 여기서부터 빠져갖고 이 선에서 지금 한번 들어올려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이 이제 다시 올라갈 때 역으로 그 저항선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줄 꺼놓고 만약 이 종목이 아침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만약 이 종목이 방향을 돌려갖고 위로 간다면 여기쯤에 매도 주문을 1차적으로 내놓습니다. 이게 이제 1파가 되겠죠. 올라가면. 그래서 여기서 일부 이익 실은 그 매도 물량을 내놓고 그 다음 체결되면 또 다시 더 올라가면 여기서 한 번 더 매도를 내놓죠. 그럼 이제 3분의 1 남아놓은 거는 여기서 만약에 급등하면 그때 가서 판다 이런 식으로 대충 그 흐름 잡아서 합니다. 이건데 이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 게 민망한 게 손실 보고 있으면서 이런 말하면은 아무도 안 믿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종목을 안 팔고 계속 있는 것은 여기서 봤을 때 빠져가지고 바닥이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파는 거는 좀 오바다. 그래서 그냥 버티는 겁니다. 빠져봐야 지가 이 정도밖에 더 안 빠지겠죠. 이건 보면 대충 느낌 오잖아요. 이 선 정도 오면 지금 같으면은 시장이 좀 괜찮아졌기 때문에 이 선 정도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간다고. 그럼 요 정도 빠지는 거는 뭐 손실 감안하면 되잖아요. 그럼 요 왔다가 다시 올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그냥 지키는 겁니다. 뭘 쥐뿔도 믿는 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T플렉스 실적을 보고 실적이 괜찮으니까 투자자들의 단타하는 사람들의 그 투자 심리로 인해서 지금 연봉으로 뚝뚝 떨어진 거는 지금 물리는 사람들이 자꾸 신용 가진 사람들이 던지니까 밀린 거고 자꾸 밀리다 보면 이 회사의 가치가 이 정도는 되겠다 싶으면 매수를 바치거든요. 특별한 대기학제가 없다면 그러면 돌아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내려오면 그냥 컴퓨터 꺼버리고 그냥 여행이나 바람 실으러 가는 거죠. 뭐 가다가 보면 올라가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이제 전제가 되는 것이 이거란 얘기죠. 시장 흐름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간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되겠죠. 근데 시장이 만약에 이렇게 돌아 올라간다면 실적이 괜찮은 이 종목은 이렇게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보조지표는 저한테는 큰 의미는 없고 대충 이런 식의 W 형태가 나오면 바닥권 그다음 이런 식으로 이제 M자형 이게 약간 올라갔다 모양이 좀 특이하긴 한데 여기 N자형으로 빠져버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하락하는 느낌 이런 식의 그렇게 봅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나중에 제가 돈 좀 벌면은 그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야기하면 신뢰가 안 갑니다. 돈도 못 벌고 있는데 지금 까먹고 지금 650만원 일본 계좌가 지금 필요해 있는데 2358이잖아요. 2천만원 되면 제가 자신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돈 버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그때 가서 다시 할게요. 궁금한 질문 언제든지 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제양 방송을 마치고요. 오늘은 조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T플렉스 가지고 있는 거 일부 한 200만원 정도만 비중을 줄여가지고 200만원 가지고 한 스윙 관점으로 한 2, 3일 정도 관점으로 보고 새로운 종목 하나를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